집 사라는 말 안 들었더니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누가 진짜 거지가 됐을까요? 분명히 등기부등본엔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매달 텅 비어갑니다. 한때 집을 안 산 사람을 비웃던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뒤집혔는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다음 차례가 아닌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잠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값이 거의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금리도 2%대 중후반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5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빚이 무섭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니 빚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문턱은 낮았고 대출은 술술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은 더 비싸졌습니다. 한 달만 망설여도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이건 마치 떠나기 직전의 막차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은 몸을 던지듯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진 돈으로 모자라면 빌렸습니다. 빌려도 모자라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끌이라 불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영끌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의 증표였습니다. 막차에 올라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 석자가 찍히던 날 그 안도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막차를 탔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러면 그 막차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집을 못 산 게 게으름이고 무능이고 시대를 못 읽은 죄가 되던 분위기였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도 직장 점심자리에서도 화제는 늘 집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집이 없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다는 이유로 어깨를 폈고 누군가는 못 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막차에 탄 사람과 놓친 사람. 그 시절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차가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다들 종착지가 부해역이라 믿었습니다. 열차에 오른 것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차의 종착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막차에 올라탄 사람과 놓친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4년 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에 그대로 묶어둔 수치입니다. 겨우 2%포인트 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시중주택담보대출금리는 2%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4%대가 중심입니다. 차주에 따라 5%까지도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돈을 빌렸을 때 매달 내는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5억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4년 전이라면 월 이자는 1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은 160만 원대입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1.5배 넘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영끌족에게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이자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월급날 잠깐 찍혔던 숫자가 이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통장은 그저 거쳐가는 길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자가 2배가 됐다면 그건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일 거라고. 집을 산 사람이 무너진 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서일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5.3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여전히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이 아닙니다. 가격만 보면 멀쩡합니다. 오히려 강보합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산 사람이 더 힘들어진 걸까요? 비밀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에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48건이었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8391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8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사라진 멈춰버린 시장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고점을 기억합니다. 손해보고는 못 내놓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에 막혀 자금을 못 구합니다. 양쪽이 줄다리기만 하다 시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니 집을 가진 사람은 묘한 처지에 놓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15억짜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달 이자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고 빠져나가는 건 멈추질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4년 전 거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안 산 사람들, 못 산 사람들입니다. 비웃음을 사고 벼락거지라 불리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를 살거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없습니다.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봅니다. 살까 말까 고민할 뿐 쫓기지 않습니다. 급할 게 없는 쪽은 이제 이들입니다. 4년 전 누가 웃었습니까? 막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못한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웃고 있습니까? 그때 비웃음을 당하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매달 이자에 짓눌리고 안 산 사람은 통장에 돈을 쌌습니다. 막차에 탄 사람과 놓친 사람, 그 둘의 처지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4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역전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이자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청구서가 3군데에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정부, 그리고 관리사무소. 분명히 내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3곳에 돈을 바칩니다. 마치 세입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 월세를 냅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3군데에 동시에 냅니다. 이른바 3중 월세입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은행에서 옵니다. 대출 원리금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자만 2배로 뛰었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정부에서 옵니다. 보유세입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가 올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8.7% 올랐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9.16%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초의 한 84제곱미터 단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보유세가 1,829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855만 원입니다. 1년 만에 56% 넘게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청구서만 두꺼워졌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옵니다.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관리비도 같이 오릅니다. 매달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자, 이 3장의 청구서를 다시 봅시다. 은행, 정부, 관리사무소. 매달 3군데에 월세를 내는 셈입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구서를 막을 현금이 정작 통장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 없을까요? 가진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는 자산의 64에서 65%를 부동산 같은 실물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은 텅 빈 사람. 우리는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하우스 푸어의 다음 단계입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 하나로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정입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장의 청구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은행 청구서입니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일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자를 석 달만 내지 못해도 은행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절차입니다. 어려운 말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자가 밀리면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이 강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기준 이렇게 진행 중인 건수가 약 3만 건에 이릅니다. 3만 채의 집이 주인의 손을 떠나는 길목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팔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게 안 됩니다. 집이 강제로 넘어가도 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을 빼앗기면 적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갚아야 할 대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이미 넘어갔는데 남은 빚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집을 빼앗기고도 빚이 따라오는 사람, 이런 처지를 깡통차주라고 부릅니다. 집을 잃고 빚은 남고 신용까지 무너집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4년 전 그 막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집을 산 게 능력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매달 3장의 청구서를 보냅니다. 버티지 못하면 집을 잃고도 빚이 남습니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버틸 수 없으면 팔면 됩니다. 청구서가 무거우면 집을 넘기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희망이라던 그 카드마저 이제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냥 팔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멈춰 있습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매도자는 고점을 기억합니다. 손해보고 넘기긴 싫습니다. 매수자는 대출이 막혔습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더해졌습니다. DSR, 내 소득에서 매달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이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줄마저 끊겼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단 1148건이었습니다. 한 달 전 8391건에서 거의 사라진 겁니다. 집을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출구의 첫 번째 문이 닫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입니다. 낡은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자산이 불어난다는 기대, 영끌족이 버티는 진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이유는 공사비입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70만 원대입니다. 2년 사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낼까요? 결국 집주인입니다. 일기 신도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당, 일산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재건축 분담금은
가구당 5억에서 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새 집을 받으려면 그만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자에 짓눌린 사람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입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입니다. 분담금을 못 내는 원주민은 시세 이하로 보상받고 밀려납니다. 30년 산 동네에서 강제로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 가장 무거운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청구서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어디까지 손을 댔을까요? 놀랍게도 노후 자금까지 헐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미리 깬 사람이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금액은 1조 8,395억 원.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그걸 깨서 집값과 이자를 메운 겁니다. 더 서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도에 깬 사람의 절반가량이 30대 이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30대는 그중 61.1%가 주택 구입이 목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후를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일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 뒤 30년 가까이 긴 침체에 빠졌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릅니다. 그 바닥에는 인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도쿄 외곽 뉴타운이 상징적입니다. 한때 인기였던 신도시가 늙어갔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 못한 고령자들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공동체가 통째로 흩어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한국 일기 신도시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둘째, 가계부채입니다. 우리 가계가 진 빚은 경제 규모에 견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 집중도입니다. 한국 가계재산의 64%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빨리 늙고 빚은 많고 재산은 집에만 쏠려 있습니다. 일본이 겪은 위험을 한국은 더 압축해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보통 집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고 잘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년 전보다 약 48% 줄어듭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공급은 절벽인데 거래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물건은 귀한데 살 본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끌족이 마주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에 막혀 팔지 못합니다. 이자와 세금에 눌려 버티기도 벅찹니다. 재건축은 청구서로 돌아왔고 노후 자금마저 바닥나고 있습니다. 출구로 보이던 모든 문이 하나씩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집을 가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멈추면 전세도 금리도 세금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에 닿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의 무게가 바뀌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같은 5억 대출이었습니다. 4년 전엔 월이자 1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160만 원대입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텅 비어갑니다. 바뀐 건 집값이 아니라 빚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문장은 이겁니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가르쳐준 건 다릅니다. 자산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도 매달 버티지 못하면 자산이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에 한 가지를 더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발밑을 스스로 점검하는 세 가지일 뿐입니다. 첫째, 내 소득에서 매달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월급에서 원리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숫자로 적어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먼저입니다. 둘째, 현금 비상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흔히 6달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자는 통장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버틸 시간을 사는 돈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셋째, 막차 심리를 경계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한다는 말,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조급함이 가장 무거운 청구서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 남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듯 무주택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빚의 무게는 전세 보증금으로, 금리로, 세금으로 모두에게 닿습니다.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같은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느 쪽이셨나요? 맙차에 올라타셨나요? 아니면 놓치셨나요? 지금은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